금은방마다도 같은 골드반드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나중에 팔 때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그래서 골드바를 하는구나.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나중에 팔 때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금하면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이게 지금 가치가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잖아요. 네. 이게 깨질 수는 없을까? 한편으로는 네. 그런 생각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달러도 사실은 뭐 0이 될 수도 있는 것처럼 네, 맞습니다. 금도 깨질 수는 없는 걸까? 뭐 네,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실 생각하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금이라는 게 네. 뭐 내일부터 갑자기 만약에 사람들이 다 금 생각해보니까 별로 안 예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금은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완벽하게 설명하는 게 이제 그 제임스 리카즈라는 분의 네. 책 이제 금의 귀환이라는 저서를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 금이 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이고 있고 아직까지도 네. 쓰이고 있고 왜 금만이 아직까지도 돈으로서 단 한 번도 가치를 잃어보지 않은 자산이었는가에 대해서 화학자가 와서 설명을 해요. 와, 네. 벌써 좀 재밌죠.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은 뭐 과거의 사람들이 멍청해서 금을 돈으로 썼을까 이것부터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돈이 되기 위해서는 돈은 두 가지 역할이 필요해요. 네. 하나는 교환 수단이어야 돼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가치 저장 수단이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교환 수단인 거는 교환 수단이면서 이제 가치 저장 수단이 돼야 된다. 이제 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가치 저장 수단이려면은 가치가 떨어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교환 수단이려면은 쉽게 모양이 변형돼야 돼요. 또 분할할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쉽게 분할할 수 있고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총 돈이 되려면은 4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한정성, 네. 불변성, 안정성, 네. 그 다음에 분할성 이 4가지 속성이 가지고 있어야 이제 돈으로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화학자가 모든 원소를 쫙 펼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워가는 거죠. 예를 들면 수소, 상온에서 기체인데 얘를 쓸 수가 있을까? 이러면 이제 지워지는 거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라늄. 네. 얘는 안전하지는 못하니까 얘는 안 될 것 같아. 아니 뭐 다이아몬드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그 한정적이지 않으면 그런 거예요. 이제 소금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소금이 돈으로서 쓰이기 시작하면은 사람들이 돈을 안 벌고 소금을 벌기 시작해요. 네, 그럼 이제 너무 가치가 많아지니까 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격이. 다 바다에 가 있겠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나는 돈이라고 생각해서 창고에다가 소금을 잔뜩 쌓아뒀는데 한 달 지났더니 가치가 반에 반토막이 돼버리면 그걸 본 다른 사람들은 야, 나는 저걸로 안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처럼 한정성이 없는 그런 자산, 그 원소들 다 빼고, 안전하지 않은 거, 막 독성이 있다던가, 폭발의 위험이 있는 거 다 빼고, 그 다음에, 불변성, 이제 변하는 거, 뭐, 예를 들면은 뭐 썩는다던가,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뭐가 남냐면, 이제 귀금속률들이 남아요. 마지막에. 네, 그런 금이나 은이나 뭐 백금, 팔라듐 이런 것들이 남는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분할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한 1000도면 녹거든요. 근데 팔라듐은 1500도 이상이 돼야 녹고, 이제 백금은 1760도가 넘어야 녹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각자 재련하고 이제 모양을 바꾸는데 드는 비용도 너무 크고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빼고 나면 모든 원소, 그러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원소를 다 들고 오면은 이제 금과 은 빼고는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아예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금과 은만이 5,000년 동안, 그러니까 그냥 우리 지구라는 곳에선 금과 은을 빼면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애초에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금과 은이 지금까지도 가치를 갖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혹자는 그래요. 뭐 이제는 비트코인 같은 것도 있으니까. 안 그래도 지금 그 질문 하려고 했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딱 등장했잖아요. 그거랑 비교했을 때 과연 금은 어떠한가. 극과 극으로 또 판단될 수도 있거든요. 둘 다 희소성이 있고 완벽해라고 할 수 있지만 아닌데 전혀 아닌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궁금합니다. 이 4가지 속성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을 다 갖고 있고 플러스로 비트코인의 분할성은 금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건 맞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금은
이제 이 돈으로서 쓰이려면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그 가치라는 건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수요, 돈으로서의 수요가 빠져도 얘가 가치를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끌고 가보죠. 네. 네, 사람들은 이 정도의 신뢰가 있어야 돈으로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만약에 내일부터 금은 돈으로서의 가치가 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돈을 주고 살까 이 관점이죠. 네. 빵이 됐는데 불구하고. 네, 돈으로서의 가치가 아예 빵이 돼버렸어요. 금이. 근데 이제 뭐 옷도 뭐 사실은 네. 뭐 돈 주고 사고 네. 뭐 돌덩어리도 좀 예쁜 돌덩어리는 비싸잖아요. 네. 금도 당연히 돈 주고 뭐 장신구도 쓰니까. 맞습니다. 방금 있다 생각하죠.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돈으로서의 가치가 금에서 빠져나가도 누군가는 장신구로 써야 되고. 그거 말고도 사실 쓰임새가 훨씬 많죠. 그렇죠. 반도체에도 써야 되고 쓰임새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은 최소한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수요는 항상 뒷받침되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만약에 금이 100원이 된다. 그러면 네. 저는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금을 살 거거든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100원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100원에 살 수 있다가 아니라 네. 진짜 비트코인 가격이 내일 100원이 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을 사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를 생각할 때 물론 있겠지만 쓰임새 그런 수요적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그런 걸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뭐 혹자는 네. 이제 비트코인이 전기 저장하는 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데 네. 그거는 저는 조금 다른 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비트코인이 그렇게 쓰인다기보다는 그냥 암호화폐 시스템 자체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돈이 되는 암호화폐 시스템이면 다 쓸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좀 다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 금은 첫 번째로 실물이기 때문에 돈으로서 쓰일 수 있는 유일한 자산이에요.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 정말 최후까지 정말 최후의 최종 지불 수단, 정말 마지막 남은 나의 전략적 자산으로 쓸 수 있는 게 이 금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사람들이 멍청해서 금을 써왔던 게 아니라 금밖에 없어서 진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렇죠. 것들을 다 보더라도 금밖에 돈으로 쓸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랬던 거고 그 역사가 5,000년 동안 증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도 최상위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는 거죠. 결국은 전 세계의 어떤 자산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있을 텐데 네. 그 자산이 뭐 일부분은 부동산도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주식도 들어가 있고 일부분은 이제 금도 많이 들어가 있을 텐데 네. 갑자기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애가 등장했잖아요. 네. 그럼 또 돈이 또 분배가 되잖아요. 금으로 갈 사람들 중에 일부분은 나는 그러면 비트코인을 좀 사둘까?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 돈이 쪼개지잖아요. 쪼개지죠. 그러면 이제 저는 큰 맥락에서는 야 그러면 금에 대한 수요가 아무리 이제 금이 장기적으로 가지만 수요가 또 줄어드니까 비트코인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못 올라갈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지만 또 잘 올라가더라고요. 네, 이거는 가능성이 아예 없다는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네. 왜냐하면 금이 언제 가격이 오르는가 생각하면 달러,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화폐 조금 더 정확하게 할게요. 네. 화폐와 채권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다 금으로 가요. 네. 근데 모든 시장 중에서 단일 시장으로 가장 큰 시장이 채권 시장이거든요. 네. 그거에 비하면 금 시장은 진짜 이만해요. 네.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돈들이 금 시장으로 몰리니까 그러니까 이 조그마한 시장으로 몰리니까 얘가 정말 순식간에 비대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도 금 가격이 막 오를 때 적게는 막 10배에서 많게는 진짜 20, 30배 더 많게는 막 100배, 1000배, 심지어 조배 정도까지 상승할 때도 있거든요. 네. 네, 그 정도로 금 가격은 원래 이 정도 시장인데 이제 채권 시장처럼 이렇게 큰 시장에 있는 그 모든 돈들이 이동을 하게 될 때 이제 금 시장 그게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금밖에 없어서 금으로 쫙 들어갔던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암호화폐라는 게 새로 등장을 했어요. 네.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이랑 비슷한 속성을 거의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저는 충분히 들어갈 수는 있다. 그래서 둘 다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상승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직도 제 생각에 좀 걸리는 부분은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과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사실은 나스닥과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면서 금을 살 때와 같은 마인드인지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과 비슷한 마인드인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채권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서 이게 금으로 쫙 들어가면서 비트코인 시장도 가격이 오르겠네가 아니라 만약에 그 시장이 돼서 주식과 채권 시장이 쭉 무너지면서 가격이 폭락할 때 비트코인이 주식을 따라갈 거냐 금을 따라갈 거냐 이제 그러니까 그게 대표님이 한 말씀이 네. 그걸 살 때 접근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네. 그 마음이 되게 얄팍한 마음이면 네.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다 발가벗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쵸. 정확하게 바로 그냥 뭐 다 버려버릴 수 있다는 네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처음 접근할 때 어떤 마음이냐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 보는데 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해요. 네네 맞습니다. 근데 금을 사실 그런 마음으로 접근 안 하거든요. 그쵸. 금 사면서 제가 20배, 30배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썸네일에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 투자할 때 금이 20배, 30배 갈 수 있지. 근데 그거는 그냥 한켠에 두는 내용이지. 금을 투자할 때 마인드는 그런 마인드로 투자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내 뭐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 뭐 인생 한 방 이런 생각으로 금을 사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 마인드적인 측면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금을 저희가 만약에 진짜 뭐 산다고 하면 네. 금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좀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금은방 가서 금을 사는 방법이 있겠죠. 네. 예, 금은방에 가서 뭐 골드바를 살 수도 있고, 이제 금 장신구들, 네. 액세서리 이런 것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 덩어리 형태의 금, 주물금이라고 하는 것도 살 수가 있어요. 네.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반인이고 금에 대해 잘 모를수록 그냥 금 덩어리를 사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골드바도 우리가 공임이라는 부분은 이제 뭐 골드바 만들 때도 공임비가 들고 골드바와 금덩어리는 다른 건가요? 다르죠. 금덩어리는 금을 네. 진짜 녹여서 굳히기만 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덩어리예요. 투박해요. 투박하다. 네. 네. 근데 골드바는 일정한 틀에 딱 놓여가지고 예쁘게 찍고 케이스도 예쁘게 하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뭐 부자재며 공임비며 좀 들어가요. 네. 액세서리는 더 공임비가 많이 들어가고 근데 걔가 나중에 금을 팔 때 돌려받는 금액은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차라리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주물금의 형태가 나중에 팔 때는 뭐 골드바가 됐든 주물금이 됐든 사실은 가격이 똑같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은 최대한 적은 비용을 내고 이제 살 수 있는 주물금 형태가 좀 더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뭐 나중에 만약에 좀 더 사실 금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다 보면 골드바를 더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될 때가 오실 거예요. 네. 그때는 그 주물금 가지고 골드바로 공인비만 내고 바꾸면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지금 초반부터 너무나도 높은 프리미엄과 너무나도 많은 공인비를 지불해야 되는 형태의 어떤 자산으로 투자하는 건 좀 미루시는 걸 추천드린다. 다만 뭐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사용 가치도 있잖아요. 있긴 하죠. 네, 뭐 5년 동안 골드바 사놓으면은 이제 여기에 이렇게 놔둬야 되지만 네. 금 액세서리는 5년 동안 써도 감가가 없다는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 정도 공인비는 나를 위한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걸 실물은 요 정도 네.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재테크 관점에서는 골드바, 주물금, 주얼리가 있다면 일반인은 그냥 주물금, 금덩어리 형태가 나을 수 있다. 네네, 맞습니다. 비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네. 그리고 아무래도 주얼리가 제일 떨어지긴 하겠네요. 근데 그냥 사용 가치가 있으니까 그냥 좀 다르게 판단해줘야 된다. 그렇죠. 근데 나는 금 별로 안 좋아한다. 네. 아니면은 살 생각이 없다. 살 생각이 없다. 그러면은 무조건 액세서리는 좀 지양하는 편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이제 뭐 골드바든 주물금이든 간에 이걸 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또 있을 수 있나요? 맞아요. 있어요. 네, 같은 골드바를 사더라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꽤 많이 차이가 나요.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금은방에서 골드바를 산다고 하더라도 금은방마다도 같은
같은 골드반드도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아, 주유소처럼. 그쵸. 주유소처럼. 네. 네, 금값도 다르고 그거에 대한 공인비도 각자 다 달라요. 네. 실제로 공인비가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거리가 공장이랑 멀어서 유통비용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골드바더라도 만드는 공장이 3-4개인데 뭐 어떤 공장에서는 좀 싸게 뭐 거래처로 이렇게 해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공장에서 총판에서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 이렇게 유통구조가 만나서 정말 최종에 있는 그런 금은방이면 좀 비쌀 수도 있고 그런 네.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냥 뭐 딱 보고 알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런 거. 무조건 발품 한 5곳은 팔아봐야 돼요. 아, 발품을 팔아야 한다. 네. 네. 최소 5곳 정도는 꼭 발품을 팔아보자. 네. 그리고 보통 그렇게 5곳 정도 발품 팔아서 저렴한 곳은 네. 원래 그 정도 저렴하게 파는 곳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원래 그렇게, 그리고 좀 비싸게 파는 곳은 원래 비싸게 파는 곳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한 5곳 정도 한 번만 팔아보면은 그 다음에 또 금을 살 때 계속 그렇게 단골 고객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은 또 계속해서 뭐 불편하거나 그렇게 좀 시간을 소요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가격 차이가 생각한 것보다 꽤 많이 난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나 이제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쵸. 뭐 예를 들어 금을 뭐 덩어리 1억 원치 주세요 하면은 네. 꽤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몇백만 원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죠. 네. 발품을 팔 이유가 충분히 있네요. 충분히 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금을 산다라고 하면은 부가세를 내야 돼요. 네. 그리고 이 금이라는 자산이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다르거든요. 금을 살 때 부가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부가세 내야 돼요. 네. 근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금은 돈이잖아요. 네. 예, 실제 5,000년 동안 돈으로서 쓰고 있고 우리나라도 금을 최종 지불 수단으로서 돈으로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환전한다고 해서 환전한다고 부가세는 없는데. 부가세는 없는데 금을 살 때는 부가세가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뭐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행상 이제 부가세를 내야 되고 네. 달러처럼 살 때랑 팔 때 가격이 달라요. 그러면은 내가 금을 사자마자 팔면은 적게는 15%에서 예, 많게는 뭐 25% 정도까지 손해를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게 이제 개인 간 시장에서 개인끼리 금을 거래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뭐 중고나라, 뭐 네. 당근마켓, 뭐 네. 번개장터 이런 데서 개인끼리 거래를 하면은 살 때랑 팔 때 중간 가격 정도에서 거래를 하니까 네. 사자마자 팔아도 손실이 없는 거죠. 제자리로 계속 할 수 있네요. 그렇죠. 이제 다만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개인 간 거래에서는 뭐 사기, 절도 이런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중개해주는 제가 운영하는 이제 금거래소는 이걸 더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네. 이 개인 간 거래를 중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구독자가 거의 9만 명이 넘고 하다 보니까 사는 사람도 많고 파는 사람도 많아서 살 때랑 팔 때 그 가격 중간 정도쯤에서 제가 적정 가격에 이제 거래를 하게 만들어 드려요. 네. 그러면 부가세도 없고 살 때 팔 때 그런 가격 차이도 없다 보니까 개인 간 거래하면 부가세가 없을 수 있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금을 투자하면 같은 금을 사더라도 부가세 내고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팔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하는 이런 방식의 차이에서도 네. 되게 그런 이점들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이거 거 이해하면 완전히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명품 가방 같은 거 중고 시장 맞습니다. 플랫폼이 한때 많이 생겼잖아요. 고이비터, 구구스 뭐 이런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금 시장에 있어서 명품 중개 플랫폼 역할을 이제 시작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와, 이게 이제 IT스럽게 앱으로 편하게 탁탁 할 수 있으면 네. 완벽하네. 거기까지 뭐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실물 자산, 이제 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는데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네. 실물로 안 살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또 실물은 나 보관도 불편하다, 누가 훔쳐갈 것 같다 이런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투자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금통장, 금 ETF, KRX 금시장 이 3가지가 많이 거론이 되는데 하나는 통장 형태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ETF. ETF 또요. 네, 펀드죠. 그리고 이제 KRX 금시장은 금시장. 네,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것도 일종의 그냥 금 거래소라고 봐야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금 거래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이 중에서 금통장은 수수료가 너무 비싸서 얘는 빼고 그냥 ETF랑
KRX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설명드릴게요. 금통장을 만들면 뭐 은행에서 만드는 거예요? 네, 은행에서 만듭니다. 아, 가서 저 금통장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는 거예요? 네, 만들어줘요. 그러면은 0.01g 단위로 금을 사고 팔 수가 있어서 몇 천 원만으로도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은 있어요. 대신 수수료가 좀. 네, 수수료가 좀 있다. 아. 네,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ETF나 KRX 금시장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시면 좋은데 네. 둘 다 장단점이 있어요. 네. 일단 수수료적인 측면을 보면은 ETF 같은 경우에는 한 0.7%에서 0.8% 정도 됩니다. 네. 그거에 비해서 KRX 금시장은 한 0.2%에서 0.3% 정도로 훨씬 낫네요. KRX가 좀 더 낮죠. 그리고 ETF나 금통장은 나중에 팔 때 수익의 15.4%를 세금으로 내야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은 한 번 오를 때 진짜 무섭게 오른다고. 네. 그게 나중에 배당소득세로 15.4%를 내야 되는 금액이 꽤 클 수 있다. 아, 오랫동안 보유하면 크겠네요. 그렇죠. 근데 KRX 금시장은 세금이 없어요. 와. 네, 살 때 팔 때 세금이 없습니다. 그러면 ETF 이걸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있어요. 장점이 뭐 있나 보네요. 있죠. 이 KRX 금시장은 현물 가격을 기반으로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일단 그 3면이 다 바다로 막혀 있고 위에는 북한이 있다 보니까 아, 금 가격, 그러니까 금의 유출입이 막 엄청 자유롭지는 못해서 수요가 단기적으로 몰리면 김치 프리미엄이 막 20% 치솟고 그래요. 그래서 비싼 거구나. 네, 맞아요. 근데 아. 반대로 또 이제 지금이 좀 그런 상황인데 사람들이 금에 대한 인기가 한번 팍 식으니까 너무 많이 오르니까.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20% 김치 프리미엄일 때 도매업체들, 무역업자들 막 금 막 해외에서 땡겨와가지고 좀 금이 우리나라에서 약간 네. 과잉이거든요. 네. 지금 같을 때는 오히려 현물 금이 더 싸요. 아, 그래서 이거를 잘 이용하면 KRX는 만약에 이 프리미엄이 적거나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우리나라 금이 더 쌀 때 KRX로 사면 나중에 사람들의 수요가 몰릴 때 오히려 금 가격 오른 것보다 프리미엄까지 더 받아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시점이 내가 이 영상을 봐온 시점이 이 금 가격이 이미 너무 비싸서 막 프리미엄까지 붙어버린 상황이야. 네, 네. 그때는 ETF 형태로 투자하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KRX 이제 금 시장 같은 경우는 현물 가격 기준으로 시세가 움직인다. 네. 마치 어떻게 보면 지수 투자라고 봐야 돼요. 그쵸. 어찌 보면. 그쵸. 현물은 없는데 네. 그냥 100만 원치 사두면 그 그래프만 보고 아, 올랐구나 내렸구나. 맞습니다. 근데 ETF는 개념이 어떻게 조금 다른 거예요? ETF는 금 선물 시세를 기준으로 해요. 아, 선물 네. 시세라면 이제 뭐 코맥스라던가 네, 이제 네. 그러니까 뉴욕 상품거래소라던가 그다음에 런던 금시장 여기서 네, 네. 그 투자자나 트레이더들이 아. 이제 매수 매도를 통해서 결정된 네. 가격이 이제 선물 시세거든요. 이 선물 시세를 기준으로 하니까 우리가 흔히 네이버에 뭐 금 가격 이렇게 네, 치어서 나오는 네. 뭐 온스당 3,000불이다. 네. 이게 선물 시세 기준이에요. 아, 네. 그러니까 얘는 프리미엄, 뭐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이것도 ETF 투자할 때 우리나라 거 말고 해외에 상장된 ETF가 저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GLD 네. 아니면 IAU 이런 그 ETF가 있거든요. 예.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높을 때 막 20%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이 있을 때 이런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나중에 또 프리미엄이 그건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은 김치 프리미엄이 20%일 때 KRX를 사면은 20% 손해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일단. 아. 근데 그때 이런 형태, ETF 형태로 투자를 하면은 프리미엄 없이 사는 거니까 이렇게 프리미엄이 높은 시기에는 해외 상장된 ETF를 좀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고, 프리미엄이 지금처럼 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그 할인이 된다면 우리나라가 네. 그럴 때는 KRX를 좀 적극 이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린다. 해서 이 금융자산의 형태라면 두 가지만 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히 이용하면은 가장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치 프리미엄만 없다고 하면은 그냥 KRX에서 하는 게 좀 길게 봤을 때는 네, 양도세 베스트죠. 측면에서는 베스트긴 하겠네요. 네, 베스트입니다. 근데 또 전문가분들은 현물 시장하고 ETF랑 이 KRX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또 차이를 계속 남기는 사람도 있겠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제 귀금속 도매업체들 중에서 그걸 전문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KRX는 프리미엄이니까 예를 들면 프리미엄이 20%예요.
그럼 여기서 공매도 때려놓고, 그러니까 해지를 걸어놓으면은, 그러면은 이 프리미엄이 줄어드는 것만큼 그냥 꽁으로 수익을 내잖아요. 네, 예, 이런 걸 이제 아비트라지 거래라고 하는데, 그런 거를 함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금을 공급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금을 수출하기도 하고, 요런 형태로 또 수익을 내는 업체들도 있긴 있죠. 네, 이건 뭐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봤고요. 야, 그러면은 또 이제 사는 건 알겠는데 사고 나면 제일 고민되는 게 세금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살 때 세금 뭐가 있는지, 보유할 때 혹시 이것도 뭔가 세금이 잡히나? 예를 들면은 뭐 부동산은 많이 갖고 있으면 네. 건강보험료 더 내세요 뭐 나오거든요. 네네. 금도 내가 막 수백억 있으면 뭐가 나오는지, 네. 또 양도세도 세율이라든지 뭐 금액에 따라 율이 쫙 올라가는지 뭐 네. 이런 부분들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ETF 같은 형태, 이제 금융자산의 형태로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네. 나중에 팔 때 배당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네. 심지어 그게 수익이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를 투자한 경우에 2천만 원이 넘어가면 네. 금융종합소득과세에도 이제 포함이 되거든요. 아, 주식과 똑같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이제 실물, 내가 막 골드바 같은 걸 산다라고 하면 나중에 팔 때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아, 네, 시세 차익. 그래서 골드바를 하는구나. 네, 100배든 1000배든 1억배든 어떠한 세금도 없어요. 대박이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거는 뭐 아시는 분들은 사실 다 아시겠지만 그게 또 누구한테 가는지도 추적하기가 너무 힘들겠네요. 네, 그쵸. 좀 그런 것도 있죠. 와, 이렇게 복귀를 하다가 이렇게 뭐 나도 그 골드바를 한 200개 좀 들고 있고 네. 자녀도 한 10개 좀 갖고 있는데 어느 네. 날 같이 그걸로 게임을 한번 하다가 네, 그쵸, 그쵸. 섞였어. 네. 몇 개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겠는데요. 그쵸, 그쵸.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금을 뭐 다양한 목적으로 많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부동산처럼 이걸 보유했을 때 네. 세금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중과세를 방지하다 보니까 네. 국가도 첫 번째 살 때 부가세를 내잖아요. 네. 물론 개인 간 거래를 하면 부가세를 안 내지만 그 부가세를 안 내는 건 그 전에 그 금을 샀던 사람이 부가세를 냈기 때문에 부가세를 안 내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어찌됐든 그런 다양한 부분 때문에 금은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팔 때 세금을 내진 않는다. 네. 근데 대신 아까 ETF랑 KRX 같은 경우는 그 보수 수수료처럼 네네. 그거는 또 매년 나가나요? 0.2, 0.7%라고 말씀하신 게. 그거는 처음에 사고 나중에 팔 때만 KRX 같은 경우에 0.3%의 수수료만 나가는 거지. 아, 사고 팔 때만. 네, 근데 ETF는 롤오버라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에요. 네, 그렇죠. 1년에 한 번씩 수수료를 내야 돼요. 또 있죠. 네네,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ETF가 하나 더 있구나. 네. 대신에 KRX는 없을 거고. KRX는 없습니다. 예, 그리고 취득세도 없잖아요. 저는 이제 워낙 없죠. 취득세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쵸, 부동산 하다 없죠. 보니까 뭐 네. 1%에서 뭐 12% 왔다 갔다 하니까. 네. 야, 그런 거 없는 것만 해도 네, 너무 맞습니다. 행복하다. 네. 네. 자, 혹시 금을 조금 사고 팔 때 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우리가 금 투자를 하려고 이제 골드바를 사려고 해요. 네. 그러면 골드바에도 브랜드가 되게 다양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한국조폐공사 네, 골드바도 있고, 네. 뭐 무슨 뭐 금거래소 골드바도 있고, 이렇게 골드바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그 골드바들마다 가격이 다 달라요. 네. 똑같은 중량에 똑같은 순도인데 가격이 다 달라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아무래도 내가 잘 모르면 가장 뭔가 믿을 만한 거, 적어도 얘가 나를 호구치진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에 너무 필요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니까 사실 한국조폐공사의 골드바가 좀 많이 비싸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오히려 공사에서 한다고 하니까 네.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겠다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좀 심각할 정도로 비싸요. 와, 근데 신기하구나. 그거나 아까 전에 제가 네. 말씀드린 그 덩어리금 있잖아요. 네네. 네, 그거나 나중에 팔 땐 가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겠죠. 근데 사람들은 왠지 저렇게 막 그게 덩어리로 돼 있고 예쁘고. 아니 그냥 그 덩어리, 덩어리도. 주물, 네, 네. 주물금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로 돼 있고 뭐 순도나 중량이 정확한지 아닌지 뭐 알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네. 뭔가 믿음이 안 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더욱더 조폐공사나 막 그런 골드바들을 많이 찾는단 말이죠. 네. 근데 이거를 너무 비싼 가격에 사면 그 다음엔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일반인은 차라리 주물금이 나은 게 네. 주물금은
뭐 애초에 지금은 거의 순도를 속이는 데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에 순도를 속인다고 해도 요즘에는 워낙 감정원들이 많아서 네. 그냥 종로에만 와도 감정원들이 널려있고 1,000원만 내도 10분이면 바로 감정 다 끝나거든요. 와, 그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애초에 금을 이제는 잘못 살 수 있는 시기는 지났어요. 사실 일반인은 그 감정이 그렇게 쉽게 됐다는 것도 아무도 모를 거예요. 네, 그쵸. 이제는 그 엑스레이처럼 띡 찍으면 다 나와요, 순도가. 와. 네, 진짜 빠른 데는 거의 뭐 1분도 안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가짜 금, 뭐 이런 거를 막 순도 떨어지는 금, 이런 거를 사는 일이 네. 진짜 특이한 경우, 뭐 중고나라 이런 막 그런 데서 사지 않는 이상 없다고 봐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차라리 주물금으로 스타트를 하는 걸 좀 더 추천드린다. 네. 조폐공사 같은 거 정말 비싼 값을 치르고, 그러니까 저한테 가장 많이 제 메일함이 터져나가도록 오는 사연이 뭐냐면, 네. 예전에 제가 금 살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거 주고 샀는데, 그렇겠죠. 근데 지금 팔려고 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근데 이미 산 그 엄청나게 비싼 값을 주고 산 시점에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없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처음에 금을 사기로 했으면 두 가지만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차라리 프리미엄이 가장 적은 제품 위주로 알아봐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적어도 5곳 이상의 발품을 팔아라. 그러면 적어도 이 두 가지만 지키면 나중에 팔 때 후회하는 일은 없어요. 예, 그리고 선택지가 되게 다양해집니다. 팔 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요런 부분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나이대하고 자산의 크기에 따라 좀 다르게 가이드를 주시기도 하나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금이라는 자산을 투자를 할 때, 젊은 층일수록 아무래도 소액이다 보니까, 뭐 요즘에는 콩알금이다 해서 막 1g짜리 금, 뭐 더 적은 건 0.5g짜리 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걸 보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나이대가 젊거나 아니면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한돈 미만의 이제 금을 좀 많이 사시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얘네들은 실제로 투자라는 목적에서 보면은 되게 비효율적이에요. 네. 쪼개놔서. 그쵸. 만약에 전체 가격, 뭐, 1g짜리를 15만 원이라고 하죠. 15만 원짜리에 드는 공인비가 예를 들면 15,000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얘는 공인비만으로 이미 전체 가격의 거의 10%나 차지를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은 100g짜리, 1,500만 원짜리도 공인비가 크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네. 얘는 그러면 전체 가격에서 드는 공인비가 뭐 한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 1g짜리를 사는 사람은 부가세 10%, 그 다음에 공인비 10%,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 하면은 뭐 거의 30% 정도 손실을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좀 비교적 적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KRX 형식으로 조금 투자를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수수료가 있어도 네. 금통장이나 ETF 같은 형태로 투자를 했다가 네. 차곡차곡 쌓여서 그게 한 10돈 정도,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살 수 있을 정도로 모이면 그때 팔고 실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효율적이다. 그럼 만약에 나이가 좀 많고 자산이 좀 많고 진짜 여유자금으로 막 사두고 싶어. 네. 그분들한테는 KRX ETF보다는 오히려 실물 자산을 더 추천하기도 하나요? 그쵸. 그런 분들은 실물이 무조건 나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금 가격이 오르는 시기 자체가 애초에 극단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러 투자를 하잖아요. 네. 달러가 폭등할 걸 기대한다라는 것 자체가 극단적인 상황을 기대하는 것과 똑같은 네. 의미인 것처럼 네. 우리가 금을 보험적인 역할에서 금을 사놓는 건데 보험을 드는 건 큰 일을 대비해서 사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그 큰 일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 실제로 금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반대로 화폐 가치가 무차별적으로 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네. 그때 국가는 이 금을 통제했던 역사가 좀 많습니다. 아무래도 예, 뭐 가까운 역사를 보면은 이제 뭐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뭐 이런 국가들부터 해서 터키도 그렇고요, 예, 이란도 그렇고 금을 통제하는 역사들이 되게 많아요. 미국도 거의 지난 100년 동안 2번 이상 금을 통제했었거든요. 야, KRX에 넣어놨는데 아예 거래를 못하게 막아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원래 위기 상황이 오면 일단 거래를 막아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금을 돌려주진 않아요. 예, 금은 절대 안 돌려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자국 화폐를 줄 건지 아니면 진짜 그냥 먹어버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취할 텐데 그냥 자국 화폐를 주는 것도
이제 그에 상응하는 대가의 자국 화폐를 준다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트릭들이 있어요. 국가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갖고 있어야 될 자산의 반의 반토막을 내서 그것만 주고 나머지를 먹거든요. 예, 뭐 예를 들면 환율을 공식 환율과 비공식 환율을 이렇게 나눠서 공식 환율은 1달러당 1,000원밖에 안 된다고 막 빡빡 우긴다던가 막 이런 방법들을 쓸 수 있거든요. 다양한. 그래서 자산이 크신 분일수록 무조건 실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될 때가 와요. 제가 이 얘기를 안 드려도 금투자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때가 오신다. 그래서 이걸 쉽게 와닿게 하려면 뭐 강남의 아파트를 내가 샀는데 30억을 주고 샀어요. 근데 뭔가 국가 위기가 왔어. 근데 이걸 우리가 좀 회수해야 되겠대. 그래서 보상을 해준대. 근데 공시 가격을 보니까 맞습니다. 뭐 20억이래. 아니 지금 시장 프리미엄이 얼마나 많이 붙어있고 시가는 30억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감안하면 40억도 갈 수 있는 판인데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많이 해요. 네. 지난 역사를 돌이켜보면 그렇지 않았던 역사를 찾는 게 더 어렵거든요. 이제 이거를 깨닫는다면 이제 실물을 사야겠다라는 걸 아실 거고, 실물을 산다고 할 때 저는 이왕이면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 높은 중량을 사는 걸 좀 추천드려요. 안 그래도 지금 그 물어보려겠어요. 한 덩어리당 이 무게를 어느 정도로 사야 되냐. 근데 이만한 거 사면은 옮기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 무게를 사는 게 적당할까요? 일반적으로는 뭐 한돈, 뭐 10돈, 100g, 1kg 뭐 이런 제품들이 좀 자주 나가는 제품들이거든요. 한도는 이게 무게가 어느 정도죠? 3.75g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가장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또 그거거든요. 지금은 한돈 하면 60만 원이잖아요. 만약에 근데 진짜 제 말대로 20배가 올랐어요. 그럼 한돈에 1,2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야 그때는 1kg짜리를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차라리 저중량으로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그걸 여러 개를 그냥. 그렇죠. 여러 개를 사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그럴듯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거 가서 쪼개달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아마 쪼갰을 때 한 개당 가격이 다 합치면 요거 하나 팔았을 때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왠지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니요, 물건도 우리 초코파이 살 때 개별로 산 거랑 저기 뭐 트레이드마트 뭐 이마트 큰 데 가가지고 50개 산 거랑 단가 달라지듯이. 네, 맞아요. 그래서 굳이 지금 그렇게 쪼개서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팁이네. 네, 그래서 그냥 1kg짜리 같은 거 내가 살 수 있는 최대한의 중량으로 최대한 그냥 크게 사놓고 그리고 나중에 팔 때 쪼개버리면 돼요. 워크아웃이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도 2014년에 진짜 저렴했잖아요. 그리고 2021년에 진짜 비쌌잖아요. 그렇죠. 그럼 2014년에 거래량이 많았나요? 2021년에 거래량이 많았나요? 2011년에 많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사실 수요가 미쳐 날뛰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kg가 지금은 한 1억 6천 해요. 근데 이전에 2015년쯤 되면은 얘가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했어요. 근데 확실히 5천만 원, 6천만 원일 때는 금 1kg가 너무 비싸다 해서 사람들이 안 샀어요. 근데 지금 1억 6천만 원 했잖아요. 진짜 1kg짜리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근데 얘가 만약에 지금으로부터 가격이 10배가 더 상승했다? 그럼 부담스럽죠. 아니요. 그때는 금을 사고 싶은 사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건 맞죠.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뭐 지금 10돈짜리, 100g짜리, 1kg짜리 갖고 있어서 나중에 가격이 10배가 상승한다는 건 그때는 그 1kg짜리를 10배 가격을 주고도 사고 싶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면 돼서 나중에 가격이 올라도 너무 가격이 비싸져서 안 팔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은 전혀 할 필요 없는 걱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와, 오늘 거의 뭐 강의 수준으로 금 투자 방법, 뭐 주의사항, 그리고 뭐 금이 무게를 어느 정도까지 사야 되는지 정말 디테일하게 다 풀어주신 것 같아요. 이 영상 하나만 봐도 금 어떻게 좀 사야 되겠다,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좀 그런 시간이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한번 하겠습니다. 집값이 왜, 언제 오르는지, 어떤 게 저평가인지 판단하지 못하면 계속 흔들릴 겁니다. 기초 강의는 이 강의 하나로 충분합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한 니즈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실전 수업을 만들었고요. 개인 컨설팅에 가까운 수업입니다. 내 집 마련을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스터디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똘똘한 한 채부터 재건축, 재개발, 돈 되는 투자처 함께 찾고 싶은 분들을 위한 스터디 준비되어 있고요. 현금 흐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종목을 배우는 스터디. 자, 목적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링크는 설명란 및 댓글에 남겨 놓겠습니다. 강의 때 뵙겠습니다.